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에 급부상한 얘기 중에서 아니 뭐 최근에 춥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이것만큼은 진짜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챗 GPT. 챗 GPT. 네. 네. 지금은 뭐 어디나 챗 GPT 얘기를 하는데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거의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챗 심도 있게 GPT를 네, 다뤘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처음 꺼내주신 분이 오늘 옆에 나와 계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이분들을 모셨는데요. 테이발앱 케빈강 대표 모셨고요. 사일렌티스 허예찬 CIO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케빈간 대표님은 뭐 자주 뵙고, 네, 또 뵈니까 반갑고, 네. 허예찬 CIO는 풍문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재?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소리는 가끔 듣습니다. 오, 이런 대답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2회차 때 네. 또 이민영 천재를 저희가 모셨었는데 공교롭게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케빈이 같이 했다는 거. 오. 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카페 빈센트에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허예찬 CIO님께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허예찬 인생에서 빠름이란 무엇인가요? 빠름, 오. 빠름이란요.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이제 시간을 살려고 좀 빠르게 사는 편입니다. 시간을 산다? 네. 그러니까 마이? 시간은 네. 사실은 네. 제가 어떻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빠른 트랙을 밟으면 시간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뭐 제일 중요한 자산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왜 빠름에 대한 질문을 특히나 허예찬 아. CIO님께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여의도를 네. 떠난 다음에 네. 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업라이즈의 대표도 중퇴시고요. 여기 CIO께서도 사실 중학교를 중퇴이시지만 저보다 훨씬 더 난 것들을 이미 달성하셨던 창업자 레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인생을 살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 빠름에 대한 또 다른 부담감이 뭐였을까라는 우려 섞인 아니면 궁금한 것을 결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역시 창업자답게 빠름이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나의 시간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들렸고요. 네. 먼저 케빈에게 좀 여쭤볼게요. 케빈에게 이걸 꼭 여쭈고 싶었어요, 사실. 케빈에게 시니어란? 시니어란 주니어를 도와주는 사람. 네. 전 이걸 여쭙고 싶은데 천재를 보는 눈이 따로 갖고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천재라 부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천재인지 몰랐죠. 아. 네, 몰랐습니다. 네. 저 원래 둘이 만난 거는 오픈톡방이에요. 오. 네, 오픈톡방에서 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밖에 뒤에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톡으로만 잘 친하게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창업하고 싶다 막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CTO가 없다. 그리고 2년 전만 해도 이제 CTO가 궁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톡을 주더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만났는데 그게 미미영 대표였어요. 천재끼리 노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덕에 이제 그래서 저를 천재들과 노는 곳으로 인도해준. 내가 안 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준 저희는 뭘까요? 저희가 아니라 저희. 저는 그때 당시에 하는 일이 있었고 크러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한 창업의 좀 준비 단계였어서 이미 창업의 준비 단계여서? 저는 그래서 당장 가기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민영 대표가 그때 좀 하던 일을 좀 마치고 뭘 할까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이민영 대표님이랑 저희 케빈 강 대표님이랑 같이 창업을 하면은 서로 조금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이로 잘 회사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볍게 만나보시라 하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완전 큰 그림이네요. 혹시 이런 것을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헤드헌팅인데 헤드헌팅은 그에 대한 상한 대가를 받거든요. 네, 혹시 대가 가지고 있나요? 대가는 앞으로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배웁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이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겁니다. 네. 챗 GPT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이 챗 GPT 뽀개기인데요. 두 분 챗 GPT 사용 많이 하시죠? 아까 네, 소개도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케빈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주로 글쓰기를 쓰고 있는 거죠. 글을 잘 못 쓰니까 솔직히 이제 기승전결 잘 못 나누고 막 정리 잘 못 하는데 대충 써가지고 막 넣어주면 저보다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뭐 공식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침에 우리 방송에서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챗 GPT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엄청나게 이게 열풍이 됐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케빈. 근데 이제 저는 대표님께서. 그걸 딱 네.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약간은 해자라면 해자고 뭔가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때는 이제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뭐가 대체하는 느낌이고 이거는 글 쓰고 뭐 이렇게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를 하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제 보자마자 들고 갔죠, 이제.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사실 그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한 2달? 근데 그게 뭐 나온 지가 12월 달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자체가 네, 얼마 안 얼마 안 됐지만 됐죠. 완전히 급속도로 판도를 바꿔놨다. 그야말로 조금 이 말도 식상하긴 한데 열풍이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느낌이 드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챗 GPT가 뭔지 좀 일단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세아유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픈AI에서 만든 그 대화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일종의 초거대 그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랭귀지 모델은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었는데 유독 이 챗 GPT의 랭귀지 모델이 좀 더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전에 나온 GPT-2랑 3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랭귀지 모델들은 주로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일 번역을 딱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어떤 정보 하나하나에 특화된 형태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 AI 모델을 거대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도까지 와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용해 보니까 이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그전에도 자가 발전이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범용성이라는 부분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훨씬 더 스스로 자가 발전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챗 GPT가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할 거고 왜냐면 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좋으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이러다가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크게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2, 3년 정도 챗 GPT가 많이 사람들이 쓴다라고 봤을 때 잃어버리는 일자리가 더 많을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지 느낌적으로 천재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후자라고 보고요. 후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챗GPT가 제가 이제 써본 결과로는 정보를 생성해내는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어떤 샤프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대신 이제 정보를 단순히 프로세싱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본 거는 제가 호스팅한 행사에 이제 그런 설문을 쭉 받았어요. 설문을 받으면 굉장히 단답으로 블렛이 쭉 나오잖아요. 수십 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 형태로 가공해 달라거나 단순히 이제 정보를 보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사실 정보를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생성하는 게 이런 지식 노동자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 노동자 분들이 할 수 있는 효율성만 엄청나게 증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일단은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보조제 역할을 좀 할 거다.
라는 데 의미를 좀 두는 건가요? 보조제 역할이라기보다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건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세싱보다는 당연히 이제 정보를 처음 창출하고 생성해내는 게 훨씬 더 좀 가치 있고 덜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조금 집중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케빈 대표님도. 네. 그러니까 저는 딱 GPT 딱 써보고서 네. 느낌은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 엑셀을 썼어요. 네. 근데 엑셀이란 단어가 없었을 때예요. 네. 사무실 딜링룸 안에 엑셀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엑셀을 들고 들어갔더니 이런 물건이 있는가? 뭐 이런 느낌의 대우를 받았어요. 몇 이거 년도예요? 오해하실 것 같아요. 몇 년도인 거예요? 그거? 94년도에. 94년도? 네, 네, 그때 94년도, 그때 95년도에. MS가 막 그래서 MS가 처음 나왔을 때고 그 당시에는 뭐 로터스, 뭐 쿼트로 이상한 이제 검은 로터스. 화면에서 도스 화면에서 있었던 화면에서 와. 이제 네. 윈도우가 처음 나오는 시기니까 놀라시잖아요, 지금. 그죠?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중간에 봤을 때 이제 파이썬을 볼 때 느낌이 좀 그랬어요. 와 이거는 파이썬이 엑셀 같은 것 같다.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엑셀 안 쓰고 다 파이썬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바꿔서 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엑셀에서 파이썬까지는 한 20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나오면서 와 이거는 잘못하면 파이썬이 아니라 챗 GPT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솔직히 엑셀이 나오고 나서 많은 은행원들이 없어졌잖아요. 하는 일이 바뀌었잖아요. 은행원이 하는 일이. 그것처럼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파이썬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많은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렇죠. 거쳐 지나가는 자리 파이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까 CIO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보를 단순히 프로세싱하는 데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챗 GPT를 쓰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미래를 물어보거나 예측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챗 GPT의 반응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좀 투박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혹시 챗 GPT의 예측에 있어서 우리가 투입되는 정보가 뭔가 좀 잘못됐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든요. 챗 GPT가 예측을 할 때 필요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제가 챗GPT랑 좀 대화를 해본 결과는 굉장히 정확히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뭐 그런 직업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AI에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뭐 사진이나 텍스트나 이런 게 나오는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좀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사람이랑 같이 작업할 때랑 챗GPT랑 같이 작업할 때랑 얘가 좀 알려줘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구나를 매일매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제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실력이 늘면서 챗GPT의 대답도 계속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요. 제가 스타터에 왔잖아요. 사회과학을 전문한 저와 또한 코딩을 하는 개발자들의 이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했지만 언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과 엔지니어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 자체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챗 GPT가 상용화되면서 혹시 그런 직업이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이라도 CIO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일감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프롬프트 해가지고 결과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직업화 좀 될까요? 어떻게 직업화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사실 해외 링크드인이나 이제 리크루팅 사이트 보면은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미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아직 한국에서는 북미나 미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직업화됐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 상륙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직업군으로 올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이게 프롬프트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느끼는 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걸 얻고 싶어도 질문을 잘못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 저도 챗 GPT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질문을 잘하면 이 원하는 결과를 더 얻을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신 바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오더라.
쉽게 말해서 한 네. 문장으로 얘기해서 역지사지가 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 그러니까- AI하고요? 네. 쟤는 내 네. 상황을 몰라요. 내가 네. 지금 미디엄 아티클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게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저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글을 쓰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상황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독자들한테 쓸 거고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고 문단 구성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이거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면 다 알겠지 하고 툭툭 던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동료들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입력을 해줘야 심지어 동료들은 내가 미디엄 아티클 쓴다라고 하면은 한 5, 6분 정도 쓰는 거 알잖아요. 근데 챗GPT는 모르거든요. 그럼 막 2, 3분짜리 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써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모든 그런 사람이면 대충 알겠지 싶은 그런 상황들을 잘 입력을 해주는 게 저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얻는 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설문을 부탁한다고 하면 네. 몇 분 분량의 뭐 연설문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얘기할 거고 청중은 누구고 주제는 어떤 거가 네.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굉장히 세세하게 넣어야 된다. 굉장히 세세하게 넣어야 이제 멀쩡한 답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례집 같은 거를 구분해서 뭐 할 때는 뭐 물어보고 뭐 할 때는 뭐 물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팔거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래요? 느낌에 왠지. 그러니까. 저 잘 몰라요. 네네. 혹시 없으면 저랑 한번 내주세요. 이거 반드시 팔립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케빈 강 대표님도 챗 GPT를 활용했던 사례, 좀 더 구체적으로 챗 GPT를 이해할 수 있게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완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어디다 넘기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이제 약간 책을 쓸 때 지금 해보려고 챗GPT를 조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네, 책을 쓸 건데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목차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이제 옵션 트레이딩 관련해서 개인이 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 하면 제 기준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옵션이 개인이 트레이딩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독자로 책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목차를 좀 정해줘봐. 그랬더니 뭐 쫙 적어줘요. 네, 목차를. 근데 딱 보면은 어떤 식의 느낌인가 하면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의 목차를 가져온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된 목차를 만들어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목차 쓰고 있고 그 내용들을 조금씩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수식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위드 챗PT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써보려고. 이게 챗GPT. 네. 그렇게 근데, 네. 네. 근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네네. 다루겠지만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물어본 저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문 아까 잘하셨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얘가 뭐를 새로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잘 찾아온다는 느낌이었고 어차피 내가 질문을 잘 못하면 얘는 딴 뻘소리를 해요. 그리고 틀린 답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너 답 틀렸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이 틀렸네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막 써요. 그리고 맞는 답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사람답다. 사람답다. 네, 사람답다. 네. 근데 이런 건 없을까요? 모든 게 다 시대의 정신일 수 있는데 지금은 맞고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틀리지만 나중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챗 GPT에 대한 저의 이해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예찬님이 한번 네네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막 때려 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놓고 확률적으로 이런 글자가 나온 다음에 이런 글자가 나온 경우가 많아. 그걸 갖다가 뒤에다 계속 그냥 붙여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방대한 걸 학습한 다음에. 학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제일 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서치를 미리 많이 해놓고 걔를 연결해서 빨리 찾는 거를 찾아놓고 있다가 내가 이 단어를 썼으면 이 단어 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뭔지를 찾아서 제일 많이 나온 걸 갖다 붙여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창의적이라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걸 계속 뒤로 붙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창의적으로 걔에게 질문을 해야 다른 것들을 잘 가져다가 제일 이제 확률이 높은 애를 갖다 뒤에다 붙여주니까 훨씬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걔가 아무리 혼자서 좋은 걸 만들 방법이 없죠. 어차피 앞에가 있어야 뒤에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에를 내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엑셀이나 뭐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도구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막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터미네이터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네, 영화를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뭐 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뭐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네, 이런 그런 이슈가 이런 있어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얘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많으니까 얘가 그걸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뭐 네.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 핵 단추를 뭐 누르겠다 이런 네, 그런 걸 사고가 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썼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걔가 그걸 갖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뇌리에 제 속에 있냐면 챗 GPT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사회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가 상업용으로는 시행착오로 완전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은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기분이 좋을 만한 멜로디를 알려줘라고 하면 그거는 정규 분포 안에 있는 데이터와 멜로디를 저한테 줄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게 당연하듯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행동을 보일 텐데 우리의 삶과 부가가치는 새로운 거 아니면 또 다른 부가가치의 새로운 것에 상당히 우리가 열광을 하는데 이러한 창의적인 것들은 오히려 더 빛나거나 아니면 그 창의적인 노력 자체가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챗 GPT가 어떤 서비스 분야로 좀 확대해야 될까요? 먼저 예찬님. 저는 고객 관리에 이미 많이 적용된 사례를 한두 개는 봤고요.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뭔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미 FAQ에 싹 다 있는 건데도 굳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은행 어플이나 그렇죠, 은행 어플이나. 증권사 어플에도 챗봇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는 것들 챗봇으로 대답해주고. 네. 근데 이제 챗봇의 답변은 약간 2% 부족한 게 그렇죠. 있잖아요. 약간 어떤 메뉴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사실만 딱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실제 CS 직원들의 데이터셋을 입력을 하면은 좀 더 사람처럼 대답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들 사람인 줄 아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챗GPT가 현재 그냥 챗GPT 상황으로 컨텍스트만 입력하면은 그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올 텐데 실제로 뭐 API를 사용해서 얘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객님들이랑 대화한 그런 데이터셋을 좀 많이 넣다 보면은 실제로 그 직원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많이 학습하고 그 고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객 관리는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이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너무 또 옛날 사람이냐 그런 건데 챗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하고 통화하는 심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챗봇이나 FAQ를 이용하면 잘못됐을 경우에 그 과실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과 상대방으로 통화하면 그게 법적인 유무를 떠나서 뭔가 잘못되면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통하지 않았냐. 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챗봇이나 FAQ를 사용하면 증빙할 수가 없어요.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 고객 관리 쪽에서 챗 GPT가 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여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이것을 보완하려면 챗 GPT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간의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궁극적인 뭔가 컴플레인을 할 때 그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나를 좀 공감해줘라. 그리고 나의 이런 컴플레인을 뭐라든 해결하려는 것보다 들어줘라. 라는 것들이 챗 GPT한테 요구한다면 이게 어느 쪽으로 풀릴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이제 공감해주는 것에 대한 데이터셋만 있으면은 아마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아직 기존에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얘가 뒤에 있는 게 챗봇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사실 뭐 아무리 공감을 해줘도 사전에 입력된 프롬프트로 인식을 하지 실제로 공감을 해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챗GPT가 얘기하는 거의 한계라기보다는 좀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고객 관리 이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이게 워낙 초반이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뭐 의사, 진단 이런 것도 나오고요. 판사 얘기도 나오고 정말 각계각층에서 사실 나오거든요. 챗GPT의 활용 법이라든지 아니면 논란이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용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자꾸 엑셀에 비교를 하는 게 얘도 하나의 그냥 툴이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만든 모든 데이터들을 셋을 가지고 챗 GPT가 그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교육을 계속 애들을 해서 시키겠죠. 왜냐면 일단 의료 데이터만 해도 되게 프라이빗한 데이터잖아요. 그걸 갖다 퍼블릭으로 막 어디서 모아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의사분들이랑 그 데이터를 있는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다시 러닝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모델들을 새로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각각 분야마다 현재 만들어진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데이터 뒤에 어떤 게 나왔다라는 거를 분석하는 모델인 거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의사 쪽이라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변호사나 이쪽 같은 건 판례 찾기. 그거는 제가 한 5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전서부터 미국에 있는 로펌들은 주니어 변호사를 안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판례 찾는 거는 이미 그냥 로봇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변호사가 하는 일이 원래 판례 찾은 다음에 대충 드래프트 쓰는 거였는데 저는 챗 GPT다 보면서 이건 끝이다. 네. 판례만 찾았었는데 이제 판례를 집어넣어주면 주니어 변호사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시니어 변호사가 폴리티컬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을 둘 건지 그리고 저쪽 사람의 어떤 상황이 그렇죠. 어떤 거니까 이쪽은 좀 강조하고 이쪽 건 좀 빼고 이거는 완전히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이제 변호인단이랑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힘 조절 다시 하고 막 이것만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 앞에 주니어 변호사들이 했던 일을 다 챗GPT가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그렇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와 이거 변호사 쪽은 이게 그 진정한 양극화가 벌어지겠는데 사람을 설득 잘하는 변호사에게는 일이 계속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 그 이렇게 정리만 해줬던 변호사분들은 이제 되게 힘들어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영하실 때 챗 GPT를 사용하신 그 케이스가 있나요? 아 실제 제가 네. 그 자산 운용을 네. 할 때, 운용할 때는 사실은 저는 거의 그 계량적인 투자 전략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조금 빠르게 짜는 데는 많이 활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손발이 되는 거군요. 네, 손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챗GPT가 전략을 짜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으로 나 대충 이런 로직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라고 하면은 그 로직을 떠올릴 때부터 테스트하기까지의 프로세스랑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챗GPT가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챗GPT를 어디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게 말을 잘 붙여야 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 팩터가 과거에 통한 데이터가 있어도 이 팩터가 왜 통했는지도 솔직히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논문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내 컨텍스트랑 내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챗GPT한테 조금 맡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네.